네. 데일리 인터뷰. 채팅창이 1로 도배가 됐습니다. 1로. 고맙습니다. 대단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동향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도 금요일에는 좋게 플러스로 빨간불 켜면서 전 몰라요. 저 오늘 회사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바일 시대인데 핸드폰으로 진짜 모바일도 없고 아예 몰라요? 아무것도 없이 저는 진짜 백지 상태라서 오히려 좋아요. 오늘 요거를 딱 들으면서 싹 다 정리를 오늘 할 겁니다. 철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철저하게 시청자 모드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R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외모보다 실력으로 인정받는 박근영입니다. 맞습니다. 외모도 출중하시지만 실력은 넘사벽. 좀 전에 뭐 대신증권 그 저희 팀장이 엄청 외모 자랑을 하시길래 또 서운하셨구나. 아니 선한 건 없어요. 또 전혀 뭐. 우리 또 네.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또 애기 피부. 저는 좀 납득이 어려운 게 네. 장동건한테 뭐 잘생겼다고 맨날 얘기합니까? 장동건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건 실례지. 당연한 겁니다. 실례입니다. 박근영 부장님. 네. 자, 오늘 시장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떼쓰는 분위기인데 제가. 자, 오늘 시장 동향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뭐 아침에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일단 빠지면서 뭐 시작을 했습니다. 수급적으로 한 이틀 정도 굉장히 좀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일 급등했던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소 조금 아침에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머물긴 했습니다. 이 코스닥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2차 전지가 이제 반등세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종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확산세가 이루어지면서 지수에도 영향을 줬고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가 반등을 주다 보니까 기타 종목으로 확산되면서 지수도 플러스권으로 이제 여지가 된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이틀간 피크, 그러니까 고점 대비 완전 피크 대비해서는 저점이 한 30-40% 정도까지 2-3일 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반등으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펀더멘탈 성격에 대한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네. 2차 전지 관련된 큰 이슈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오늘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먼저 나왔고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뭐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다소 단기적인 수급에 대한 이슈가 좀 오늘 반발 매수를 이루지 않나 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수급대 유입됐는데 일부 이제 공매도 잔고가 큰 폭으로 축소되긴 했지만 추가 쇼커버링 수요도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 수급이 이렇게 들어왔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와 대조적으로 조정폭이 컸던 코스닥의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등도 오늘 반등세를 보였고요. 2차 전지에만 쏠린 건 아닙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았고요. 2차 전지도 괜찮았고 그 외에도 개별단의 이슈들도 좀 종목별로 골고루 좀 분산되면서 섹터나 종목들이 좀 어느 정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볼 수 있습니다. 예. 12시에 예정됐던 일본은행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오늘 가장 큰 변수로 사실은 시장이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경계감 작용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 영향으로도 뭐 코스피가 오전에는 약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이제 금정위 결정을 앞두고 YCC라 불리는 수익률 곡선 통제 관련된 상한을 기존 0.5%에서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었고요. 사실상 이게 이제 긴축으로 시장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일본 채권 금리가 상승했고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서 일본의 역내 금리 상승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일부 청산에 따른 수급에 대한 유출 경계감이 이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이에 따라 이제 전일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 가격도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중심으로 오전에 매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교과서적으로는 엔캐리 청산 때문에 뭐 시장이 박살 날 거야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캐리 트레이딩을 할 만한 규모가 실제로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비용도 너무 크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YCC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과거에도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죠. 작년 10월에 있었죠. 네. 한번. 그때 당시에 이것 때문에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뭐 한국이 박살나네 어쩌네 뭐 유튜브에서 이야기한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렇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또 실질적으로 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 캐리 트레이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을 망가뜨리고 수급 유출이 되면서 뭐 악재로 작용한다. 이거는 좀 너무 앞서간 아주 그냥 교과서만 보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교과서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만 현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규모가 크지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고 시장에 아주 큰 파급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 YCC 정책을 수행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금리가 200bp 차이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작난다. 돈이 그냥 미국으로 싹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 안 그러고 있는 거랑 그쵸, 똑같다. 그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된 부분들을 너무 오늘은 이제 일본 관련된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매몰을 해서 또 뭐 시장 박살나네 빠지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 오늘 밤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분명히 유튜브 어딘가는 할 거예요. 다른 방송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너무 아직까지는 그것 걱정할 필요 때문에 없다. 시장을 꺾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급등한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YCC 정책을 수행하는데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점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했던 것이 헤드라인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세부적인 정보를 보면 YCC 정책에 대한 설명 중에서 1%로 제한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금리가 0.5%를 넘어설 경우에는 아주 민첩하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민첩하게 대응을 해서 0.5% 밴드 안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엔화가 재차 강세폭을 확대했고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도 0.5%를 상회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상승했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도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오후에도 미국 선물 시장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이게 그렇게 많이 걱정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다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일본이 어쨌든 요 지금 YCC 얘기로는 긴축 쪽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한 결정이. 그러면 일본은 왜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거가 걱정이 없지 않아요? 오히려 땡큐인 상황 아니에요? 왜 긴축 쪽으로 방향을? 일본은 걱정이 많죠. 왜요? 물가 수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어. 그리고 작년까지 물가 수준이 엄청나게 낮게 형성된 것은 과거에 이제 통신비라든지 이런 예. 것들에 대한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신비를 엄청나게 대폭 낮췄거든요. 음. 그런 것들 물가 수준을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물가를 올리는 게 일본 정부나 그쪽 입장에서는 땡큐 아니에요? 오히려 물가가 다시 낮아질까봐 문제인 상황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네. 아무튼 일본도 그동안 붙잡고 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통신비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물가 수준을 굉장히 낮게 잡고 있던 정책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만기가 다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들 잡지 못하는 사정에서 물가가 생각보다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너무 튀면 안 된다라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긴축적인. 그쪽도 일본도 지금 고민스러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YCC 쪽을 조금 건드리자는 이야기는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 시점에 YCC 변경이 나오진 않아요. 아주 깜짝 이렇게 뭔가 정책 변경이 타이밍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시점에 YCC 정책에 대한 변경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현지에서는 맞다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전문가? 일본 전문가세요? 일본 또. 전문가는 엄청 왜? 좋아하세요. 어디가? 응? 아 일본. 저랑 클로징만 할 때 계속 일본 얘기해가지고 관심도 없는데. 일본. 네. 이제 그때 우리가 할 때가 그 YCC 살짝 음. 올리고 할 때였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거 대응은 좀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금리를 갑자기 올릴 수는 없는 거고 YCC 정도만 살짝 그러니까 밑에 조정하면서 살짝만 시장이랑 신호를 주고받는 그런 거고 사실 BOJ 그거 일본 BOJ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금리 낮춰놓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 평생 아무것도 안 했잖아.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지금 약간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총재도 바뀌었고 이제 좀 액션이 나온다는 미세하게. 그러니까 이제 총재도 바뀌기 직전에 갑자기 스탠스를 약간 바꾸는 언급을 하면서 그만뒀거든요. 그건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자기 레퓨테이션 어떤 그런 부분 관리 때문에 쭉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그만둘 때 살짝 입장을 변경하면서 언급하고 그만둔 거거든요. 나 그게 신경은 이제 썼어. 약간 그렇죠. 이런 기록 네, 그래서 남기기요. 레퓨테이션 관리를 한 걸로 사람들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 이제 임명된 사람도 이제 바로는 못할 것이다. 근데 아주 약간 깜짝 어떤 발표가 이런 쪽에 나오지 않겠느냐. 시장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누구나 다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 나오진 않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변수는 됐지만 예. 메인은 아니었다는 네. 거고요. 말씀드렸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1시 10분을 지나면서 주가지수 선물이 그때부터 쫙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2시 40분경 코스피가 플러스 전환까지 했고요. 전일과 대조적으로 반동폭이 컸던 업종이 반락이었는데 역시 이제 오늘 반등 준 것은 일부
자동차 부품 쪽이고 기계, 조선 등은 반등을 줬고요. 특히 조선주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목표가 상향 조정이 꽤 많이 됐습니다. 조선 업종이. 그래서 외국인 매수도 유입됐고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화학, IT 하드웨어는 오히려 빠졌죠. 반락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화학, 철강, 금융을 매도했고 그 외에는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외에 대부분 매수했는데 기관은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화학 등 대부분 매도를 했고 의약품과 섬유, 서비스 약간 매수 정도였습니다. 코스닥은 반도체와 엔터, 화학을 매수했고요.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284원까지 상승세도 보였지만 위안화 강세의 영향이 다소 좀 상승폭이 축소되기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영풍재지 상승세 속에 이제 종이 목재가 강세를 보였고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포스코 그룹주가 상승이 재개되면서 유통업과 그리고 철강 금속이 강세를 해줬고요. 기계와 건설업도 최근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업종들이 수익률 상위권에 위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는데 네. 삼성전자는 이제 1.5%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종가가 3%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전기전자는 그래서 이제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보였고 예. 저는 급승세 기록했던 LG생활건강은 급락하면서 화학업종이 약세를 일으켰고요. 업종 내에서 실적 부진했던 LG화학도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중심으로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2%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900선을 일단 회복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기계 장비, 소프트웨어 강세를 보였고 2차전지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의 급등세 재개되면서 코스닥 전반적인 강세를 주도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뭔가 특별한 특징은 없는 그냥 무난한 금요일 상승장이 펼쳐졌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3%에서 8%까지 올라갔는데 실적 기대감. 네. 그렇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보고서를 내면서 HD 현대그룹 조선 계열의 2분기 연결 영업이 부진하긴 했지만 HD 현대그룹의 조선사들의 실적은 공정 지연 이슈가 완화되면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일단 리포팅을 간단하게 했고요. 이번 분기 실적 부진은 일시적이라고 좀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자재 조달, 자체 조달로 장기 수익성은 오히려 경쟁사 대비 HD 현대그룹이 오히려 더 우수할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평가를 하긴 했고요. 그러면서 다울투자증권에서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공정 차질을 만회하고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리고 24년에는 PC 매출 비중이 다시 66%까지 급증할 것인데 이게 23년에는 20% 초반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관련된 부분들이 6%까지 급증할 것으로 봤고요. 삼성중공업도 흑자선 매출 비중 증가로 믹스 개선 효과가 있고 흑자선 안에도 신조선가 물량 상승 물량 건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계속된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다우투자증권에서 현대미포조선 관련된 수주 상황을 띄워준 상황인데요. PC선 35척으로 10년 평균 35척을 이미 벌써 상반기에 달성 다 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엄청나게 빨리 달성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주는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급박하게 수주가 나오고 카타르 관련된 또 발주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감이 아직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꽤 최근에 슬금슬금 올라왔는데요. 여전히 굉장히 오팡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고 있고요. 한화오션에 대한 최근에 상승세는 다소 좀 부담스럽다는 리포트가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조선주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가 나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선주 관련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가 꽤 많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어제도 이제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589억 그리고 순이익도 232억으로 흑자 전환이 나왔고요. 하나증권에서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일단 일회성 그 이익을 제외한 경상 실적만으로도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하반기 카타르 2차 물량이라든지 추가 FLNG 수주 등이 기대되고 있고요.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가져와 봤는데 역시 이것도 하나증권에서 삼성중공업 평가를 한 이야기인데요. 연간 영업실적 추이 전망 보시면 이렇게 매출액 규모도 일단 커지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일단 많이 올라가죠. 이 영업이익률이 오른쪽 쪽에 선에 있거든요. Y축 오른쪽에 보면 적자폭에서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23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하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그죠? 그 전에는 마이너스 이익률이었죠. 그렇네요. 근데 이제 23년 이후로부터 24년, 25년 가면서 영업이익률이 플러스권으로 이제 올라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익률 턴어라운드가 일단 보인다고 보는 것 같고 오른쪽 보시면 월별 누적 수주금액 추이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월 기준으로 봤을 때 꽤 많이 올라옵니다. 그렇네요. 네,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런 얘기 나오면 증권사에서 저게 리포트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저런 게 대부분 지금 주가에 좀 녹아 있나요? 저렇게까지 포워드 땡겨서 녹아 있죠. 아. 왜냐하면 조선주들이 최근에 안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꽤 움직인 상태에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조선주가 충분히 이제 녹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근데 아까 그 표에 보면 오른쪽에 2021년보다 2023년이 수주가 좀 더 낮잖아요. 예, 맞아요. 예. 자꾸 난 이런 게 음, 자꾸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조선? 인정해야 되는데 시장이 음. 맞다고 인정하고 올라가는 거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일본 좋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을 인정 못하지. 중국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떤 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전에 배울 때는 조선은 수주가 우선이다라고 배웠는데 뭐 최근에 수주가 또 많이 내니까 주가가 또 많이 오르는 건 또 맞는 얘기인데 네. 재작년보다 수주가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라는 의심은 계속 있고. 근데 뭐 카타르도 뭐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런 것들에 좀 많이 배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대가. 최근에 주가 꽤 올랐잖아요. 네, 주가 많이 오르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 추이가 올라가다 보니까 목표 주가를 땡기는 경우가 후행 리포트가 나오기도 해요. 네. 그걸 이제 정당화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목표 주가 땡기려면 어떻게 되죠? 몇 년 뒤에 실적을 땡겨와서 반영을 하죠. 몇 년 뒤에 걸.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린 경우도 꽤 있다고 봐요. 그건 이제 바닥권에 있는 주식을 그렇게 평가하면 당연히 그거는 이제 바닥 바텀에서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도 평가하는 거지만 주가 꽤 쭉 올라왔는데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 주가 거의 다 왔어. 근데 좋아는 보여. 네. 그럼 몇 년 뒤에 걸 땡겨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또 단기 조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예. 클로징벨에 그 여돈 앵커님이 리포트 하나 가져왔는데 특정 2차전지 종목 밸류에이션 보니까 포워드를 2033년 거까지 땡겨. 2033년에 내가 여기 없을 수도 있어. 오래 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잘 좀 네. 보셔야 되고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쁜 건 아니죠. 모팡에 대한 중장기적인 그림이 좋다고 해서 이제 그런 분석을 한 것 같은데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상향 조정의 근거가 너무 먼 미래의 실적을 당겨와서 리포트가 나온 거라면 조금 경계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아 리포트 볼 때 그게 또 꿀팁이군요. 그렇죠. 너무 세세하게 멀리 세부 거. 사항에 대해서 좀 저희가 봐야죠. 당장 뭐 다음 해 좋아진다. 그거는 반영이 될 거예요, 주가에. 근데 5년 뒤, 10년 뒤 좋아지는 걸 지금 땡겨와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 이건 조금 세하다. 예, 뭐 목표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뭐 근거를 그렇게 잡는다는 것은 조금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반도체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도 뭐 반도체 관련된 쪽이 나쁘지 않았고, 그다음에 장 마감 후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나라 아침이죠. 인텔 같은 경우 시간에서 네. 급등을 보였습니다. 매출액이 129억 달러로 이제 감소는 하긴 했지만 시장 컨센보다는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순이익도 15억 달러로 이제 흑자 전환이 나왔고 세 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조정 당기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도 13센트, 시장의 예상치가 3센트였기 때문에 예. 이 손실을 굉장히 상회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주당 순이익도 뭐 3센트 손실이었는데 13센트 플러스로 나온다 하니까 이거 완전히 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게 주가가 꽤 많이 치솟았습니다. 거기다가 잘 아시다시피 결국은 이제 최근에 보고서도 계속 언급이 되지만 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낸드 부분 추가 감산이 공식화됐지 않습니까? 이번 예. 주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공식적으로 그랬고 하이닉스도 그랬고 낸드 감산을 엄청나게 많이 하겠다 3분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실제 낸드나 이런 다른 감산이 2분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감산이 더 많아질 거라고 계속 보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이야기가 낸드 부분의 감산이 더 많다라고 또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밸류체인 낙수 효과를 받는 뭐 소재 쪽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감산을 하니까. 그렇죠. 감산하니까 물량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밸류 체인 중에 관련된 쪽은 숫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2분기, 3분기까지도. 왜냐면 감산 효과가 밑에 쪽은 당연히 안 좋겠죠, 숫자.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주가들이 올라간 것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거꾸로 역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재 부품 장비 업종의 주가들이 결국은 기대감과 지금 실제 실적 간의 괴리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오. 주가는 이미 올라왔죠. 뭐 DDR5, HBM가 많이 올라왔는데 감산하니까 실적은 2분기, 3분기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공급업체들의 낸드 재고가 감산 효과 반영되는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빠르게 소진된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이야기가 그렇고 삼성전자 그렇고 예. 5월달 정도부터 재고가 빠르게 빠지기 시작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컨콜에서. 그렇기 때문에 5월이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했거든요. 5월부터 재고가 빠르게 감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고번 부분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좀 확인해 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반기 들면 좀 가격이 이제 플러스권으로 성장률이 좀 올라오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 시점부터 디램이나 파운드 부분의 영업 흑자 전환, 낸드 영업 적자 축소 이런 것들이 펀더멘탈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고요. 역시나 후공정을 먼저 많이 보고 있고 전공정은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데 여기
매기가 일단 후공정단에 집중되어 있고 전공정은 이제 확산 쪽으로 좀 보는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그래도 후공정단에 무게감이 분명히 있는 건 맞아요. 그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근데 역시 이제 이 말을 해석을 좀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엄브렐라 리서치 쪽을 통해서 이제 코멘트도 나오고 있지만 조금 이제 저희가 그걸 같이 해석을 해보면 업황의 변곡점이 좀 빨리 도래하는 건 맞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이례적인 감산이 2분기부터 시작됐고 감산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는 것은 7, 8월 이후 정도이기 때문에 3분기 넘어가면 결국 감산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3분기에 추가적인 감산을 한다면 효과는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에 본격적으로 기여를 할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업황 턴은 빠른데 이제 이 업황의 턴은 뭐가 있습니까? 공급의 축소이지 수요의 증가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급을 극단적으로 축소하면서 수급 밸런스를 개선시키는 게 이번 사이클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필수적으로 그러면 공급단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뭐 수요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그냥 보는데 수요가 폭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어디에 들어가요? 투자는? 뭐 마이그레이션, 미세화 자금이라든지 캐펙스 선단 공정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HBM이나 DDR5, 그리고 소위 말하는 2.5D 패키징, 뭐 이런 패키징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전공정의 장비 투자 강도는 과거 사이클 대비 상당히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전공정단에 사실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후공정단에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확산되다 보면 전공정도 일부 이제 매기가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러하고,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쪽에서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 그렇고 목표 주가를 오늘 올렸거든요. 근데 하이닉스에 대한 크레딧 스위스 쪽의 입장은 올해와 내년의 EPS를 올해는 13% 상향 조정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기존 대비 하이닉스를 65%나 EPS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내년 업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두드러진 게 삼성전자가 굉장히 캐펙스 컷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오히려 업황으로 본다면 하이닉스가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반사이. 그렇죠. 또 순수 플레이어잖아요. 퓨어 플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황에 대한 부분들은 전자보다는 하이닉스의 업황에 대한 개선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눈에 띄게 나올 수 있다. 근데 적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업황의 턴은 확실히 하이닉스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았다 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맞아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12만 원? 네,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하이닉스는 15만 원 정도 제시했고 삼성전자는 12만 원 제시했네요. 와.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르는 거 아닐까? 뭐 모르죠. 그렇죠. 이제 7만 원에 거의 두 더블 배 가는 간다는 건데. 거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겠지만은 어쨌든 업황의 턴에 대한 효과는 하이닉스가 더 빠릅니다. 메모리에다 파운드리까지 달고 있어서 거기에 프리미엄을 좀 많이 주는 건가? 근데 이제 현재는 HBM과 DDR5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HBM은 아직까지는 뭐 현실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앞서죠.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도 좀 많이 올라왔다. 일부 이제 다른 어떤 파운드리 고객사를 좀 잡았다 이야기는 나오지만 현격하게 이제 TSMC와 관련된 격차를 아직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이고 있는 것은 좀 더 봐야 되겠죠. 물론 뭐 아주 많이 이제 벌어진 격차를 줄이고 있는 모습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나 그 격차가 빠르게 해소되는 것이 확인되면 삼성전자도 뭔가 움직임이 있겠죠. 결국 그 과정에는 이제 게이트 오러라운드 관련된 신규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신규 고객사를 많이 가져오느냐. 그리고 HBM은 본격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AMD 관련으로 4분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 좀 늦어요. 근데 이제 시작에 대한 부분들은 좀 늦는데 물량 규모로 봐서는 지금 하이닉스가 지금 엔비디아 쪽에 주는 물량보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쪽에 나가는 물량 2.4배가 많을 걸로 봐요. 물량 규모는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4분기부터 시작되고 시작에 대한 실적은 1분기부터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연말부터이기 때문에 좀 기대감은 조금 뒤로 밀려 있지만 일단 뭐 충분히 올 수 있는 기대감은 뭐 연말에 있다. 이런 부분도 보실 때는 당장은 일단 하이닉스 쪽에 좀 탄력성은 높아지고 근데 뭔가 안 좋아지면 또 빠지는 건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는 좀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만 원이래. 12만 원. 지금 사야지. 7만 같이 원대니까. 사요. 나는 같이. 안 사지. 왜? 안 사는 이유는 뭐예요? 크레딧 스위스 말을 나는 믿지 않아. 아, 예리한 지적입니다. 독고다입니다. 예리한 지적이에요. 저는 독고다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는 그렇고 기아 2분기 호실적 등의 자동차 부품주 상승. 네, 뭐 기아도 좋았고 현대차도 사실 실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기아에 대해서 2분기 영업 컨센서스가 8.9% 상회했다 리포트를 나왔죠. 네. 네, 차임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부족이 풀리면서 뭐 그동안 공급이 특히 부족했던 뭐 고트림이나 고사양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적이 좋은 것도 그렇지만 물량 증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량 증가는 결국 부품사의 호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완성차 움직임보다는 부품사가 좋은 게 최근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결국 물량 증가 효과에 있는 것도 보이고 믹스 개선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물량이 증가되면은 저는 경쟁사보다는 부품사들이 사실 좋아지는 걸로 저는 해석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실제 실적이나 그다음 시장의 움직임도 부품사들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으로 경쟁 강도가 좀 상승 중에 있는데 뭐 아마 기아가 수익성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점유율을 지키면서 이 시기를 넘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물량에 대한 볼륨 증가가 아마 상당히 좀 이루어질 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이제 한국자전거에서 코멘트를 그렇게 했는데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부품사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도 보시면은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특히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플릿스요. 그러니까 플릿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뭐 렌트카라든지 리스나 이런 쪽과 뭐 관련된 상용차들, 풀리는 네. 물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볼륨 증가가 그 메이크업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켓셔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이런 대규모 물량을 뽑는데 근데 일부는 그런 말을 해요. 렌트나 리스 차가 제네시스 최고 프리미엄 사양을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다소 좀 가격이 좀 낮은 어떤 시리즈 모델들을 네네. 좀 많이 파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수익성 개선에 그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거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긴 합니다. 마진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리스 차에 뭐 1억 5천짜리를 리스차를 엄청나게 많이 풀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한편에서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이제 3분기에 과연 이연 수요가 얼마나 있는 거냐에 네. 대한 부분들은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2분기에 대한 볼륨이 상당히 좋았고 예. 3분기가 조금 물량 효과가 좀 줄어든다고 리포트를 하는 쪽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느 쪽이 맞는지 정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이제 기아 컨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수익 안 따지고 전기차 물량으로 가격 마켓쉐어. 경쟁해서 MS 따먹게 하겠다. 현대차랑 좀 다른. 왜냐하면 지금 인센티브가 되게 낮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기아가. 그러니까 돈을 딜러들한테 주는. 많이 안 주고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서 그것 조금 포기하더라도 물량으로 밀어붙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전기차도 역시나 핸드폰 이전의 개화기랑 마찬가지로 마켓시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테슬라도 그렇고. 네. 근데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서 그걸로 뭔가 장악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준비가 돼 있다면 마켓시어 싸움을 하는데 기아가 마켓시어 많이 먹어서 그 안에서 뭐 해요? 생각. 공격할. 아니. 기아가 그렇게 마켓시어 늘려서 자기네들이 그럼 그거를 이제 나중에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테슬라 전략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지금 뭐 가격을 많이 인하했고 또 FSD인가요? 그 관련된 그쵸.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결국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떤 구독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 뭔가 수익성 창출을 하겠다는 거고 이제 그런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깔자는 거잖아요. 일단 많이 깔자. 일단 많이 깔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또 많이 깔아야만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이 까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슬라도. 그러니까 그 전략을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모를까요? 그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물량을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하나증권에서 그런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네. 하여튼 이제 얼리 어댑터가 전기차를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 지나갔죠. 예전에 이제 한 재작년 정도나 이제 전기차는 내가 비싼 돈 주고라도 사겠다 막 이런 상황이었고 모델 S 나올 때. 그러니까 모델 S 나오고 뭐 처음에 모델 3 나오고 막 그랬을 때였는데 지금 2년 3년 지나니까 이제 가격이 좀 더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게 해서 MS를 늘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더 팔기가 좀 쉬워지는 일단 경험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또 하고 여기서 몇 개 쓰러지겠지. 경쟁자 중에 쩐이 있어. 우린 쩐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돈도 있고 지금 어느 정도 그 버퍼도 있고 가격에서 낮출 수 있는. 근데 재무 상태 안 좋은 몇몇 자동차 업체들은 또 무너질 거랍니다. 그런 거를 또 치킨 게임을 노리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뭐 아무튼 뭐 핵심은 뭐 완성차가 굉장히 좋았다. 네. 상반기까지. 근데 지금 현재의 어떤 포인트는 물량 증가에 있다. 그러면 부품사들은 괜찮지 않을까. 좀 오르긴 했지만. 근데 이제 역시나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가고 또 인도 시장은 중국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죠? 아직까지는. 네,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인도 현지에 타타라는 회사가 있고 그리고 현대기아가 아마 인도 시장이 3위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점유율이 18%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위까지의 점유율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한 80% 중반 정도까지 네. 1위에서 3위 업체가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대기아가 잘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쪽에 이제
뭐 팩토리를 만들고 들어가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현지에서의 부품사를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20년 넘게 현대기아가 들어가는 쪽에 따라가 있고 현대기아의 전기차 부품을 이미 납품하고 있고 또 그 납품 회사들 중에 테슬라 쪽에 이미 풀로 들어가 있는 부품사들이 이제 결국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만족도 그렇고 서현이아나 뭐 이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테슬라의 어떤 부품에 대한 이슈도 수혜를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품사들의 포커스가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인도 시장은 그 자동차의 MS가 마켓쉐어가 1%예요. 오.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전기차? 자동차를 네, 전기차가 전기차 1%예요. 야. 그러니까 인도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만큼 별로 안 되잖아요. 그 2030년까지 30%까지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도가 전기차를 살 만큼 국민 소득의 평균이 높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 잘 사는 아, 사람은.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은 좀 그 상위 이것만 하더라도 1%. 잘 사는 사람 롤스로이스를 타요. 그 인도. 근데 아마 인도에서는 좀 더 가격이 아주 다운돼서 매력적인 가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모델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얼마짜리 만들겠다 딱 그렇게 인도 그렇죠. 시장에서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 시장은 좀 더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무슨 어떤 모델들이 나오겠죠. 뭐그 시장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조달을 해야 되면 뭐 외국에서 갖고 오면 또 부품에 대한 현지화가 아니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죠. 관세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인도는. 그렇기 때문에 현지화 부품사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서 동반 진출한 국내 부품사에 대한 관심도가 네.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요지이고요. 볼륨 증가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인도 시장의 수혜 이런 것들도 지켜본다면 완성차도 너무 쌉니다. 오늘 어떤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기아차 PER이 3배더라고요. 그 물어보려고 그랬어. 주가 왜 안 가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나오는데. 그러니까 왜 안 가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아니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러셨다면서요. 어떤 거요? 뭐 여기 뭐 4조씩 버는데 네, 아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거 뭐 와. 네, 그랬다 문매를 맞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야.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완성차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일단 실적만 갖고는 이게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피크 아웃. 아? 피크 아웃? 피크 아웃. 아니 지금이 가장 높은 실적이라는 무슨 피크아웃이에요? 영업이익률 지금 뭐 2자릿수까지 올라왔다 이런 그러니까 더 갈 수 있어? 20% 갈 수 있어? 가죠? 아 그러면 뭐 근데 이제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제 한쪽의 의견은 뭐 현대기아가 어쨌든 전기차 쪽에서의 MS 마켓쉐어가 다른 경쟁사 대비 많이 올라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멀티플을 높게 받으려면 이 전기차 쪽에서의 어떤 성과가 시장에서 뭔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네네네. 지금의 주가는 해도 싸다는 너무 거예요. 싸죠. 너무하다. 여기까지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그럼 어쨌든 뭐 수급적으로 시장이 보는 포커스가 그러면 이제 현대기아만 싸냐? 다른 해외 쪽의 완성차들도 굉장히 실적은 좋아요. 맞아요. 다른 돈을 쪽도 많이 벌어요. 포드라는 뭐 다른 쪽도 GM도 많이 비슷해. 벌어요. 그것도 이번에 실적 테슬라 발표도 빼고는. 해외 쪽의 그 완성차 업체가 실적 발표인데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 관련된 물량이 적게 나온다는 이유로 그날 팍 빠져버렸거든요. 해외 쪽의 다른 완성차 업체도. 그러니까 시장의 포커스는 전기차 쪽에 있는 거예요. 걔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어닝을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해도 전기차가 뭔가 좀 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부 GM인가 포드였나? 그 전기차 물량이 줄을 거라고 이야기를 오늘 아예 했거든요. 자기네들 출하하는 전기차 물량을 줄일 거다 이야기를 했어요. 배터리가 모자라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외신에서 나온 건데 전기차 출하량을 줄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쪽도 주가가 실적은 좋은데 주가 확 빠져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 쪽에 포커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실적이 좋은 건 인정, 밸류가 싼데 멀티플을 높게 받으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의 현대기아가 갖고 있던 위상이 전기차 쪽에서 뭔가 다른 위상이 보여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튬 파야 돼 리튬. 리튬? 리튬 광산 파면 올라갑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얘기인 줄 알고 추가 질문 하려고 했던 제가 순간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렇게 얘기해봤고 이거 맞습니까? 미디어 콘텐츠 업황 회복 기대감 등의 영상 콘텐츠 상승? 네, 요즘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디즈니 플러스 이쪽도 조금 업황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도
애플 TV도 그렇고 시작은 했지만 디즈니 플러스는 국내에서 뭐 굉장히 많이 투자도 줄인다 네. 이런 게 오히려 나올 정도로 국내 철수한다. 국내 법인 철수한다. 네, 뭐 그런 말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좀 타이트한데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오히려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리포트를 하나 낸 건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올해 국내 미디어 컨텐츠 업종의 주가가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긴축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뭐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긴축을 하고 있고 국내 미디어 대형주들 실적 부진도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연초 대비해서 업총 자체가 전체 33%나 빠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수 이렇게 올랐는데. 그렇죠. 코스닥 수익률이 플러스 31.6, 지수가 코스닥이 31.6%나 올랐는데 미디어 업종은 연초 대비 33%나 빠졌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글로벌 광고 경기도 여전히 이제 좀 만만하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업황도 안 좋은데 시장도 경기도 그럴 것 같은데 누가 광고를 많이 이렇게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조금 다가오는 모멘텀이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리 올림픽 등의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에는 좀 회복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일단 좀 피력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그리고 CJ ENM과 컨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도 실적 부진이 1분기를 바닥으로 반등함에 따라 컨텐츠 업종의 부정적인 이슈가 좀 시간과 함께 조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형성하고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했고요. 오늘 컨텐트리 중앙이 좀 많이 올랐었나요? 네. 제가 보니까 주가 상승폭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넷플릭스 글로벌과 한국 컨텐츠 투자 금액과 비중입니다. 이 보시면은 글로벌 컨텐츠 투자 금액이 나와 있죠. 예. 근데 21년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현재 예상치로 봐서는 21년도가 글로벌 투자 금액이 굉장히 제일 많았습니다. 21년도가. 네. 그죠? 지금 이게 10억 달러니까 170억, 170억 달러. 175억 달러를 넷플릭스가 글로벌 투자를 했죠. 근데 22년도에 167억 달러로 조금 줄었고 지금 23년도가 170억 달러, 내년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많이 느리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저 때는 좀 특수한 케이스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많이 늘렸었던 게 21년도고 그 뒤로부터는 좀 정체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한국 컨텐츠 투자 금액이 21년도에 지금 보시면은 10억 원이니까 얼마죠? 한 5,500억 정도 되나요? 네. 그 뭐 22년도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7,500억 정도 네. 되죠. 그리고 8,000억, 뭐 8,200. 그러니까 거의 플랫해요. 아주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투자를 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국 컨텐츠 투자 비중은 이제 21년도 3.1%에서 이제 4% 중반 정도로 좀 올라오죠. 근데 사실 넷플릭스가 한국 때문에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투자 비율로 보면 너무 짜요,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뭐랄까, 약간 그 우리나라가 컨텐츠에 대한 뭐 가격은 싼데 돈을 많이 버는 가성비가 좋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큰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볼 수 있다는 거고 미국 오리지널 시리즈 작품 수가 2022년 559개로 미국 쪽에서는 오리지널 작품 수가 최대였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근데 예.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긴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WGA 파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일부 이제 뭐 그 파업 소식이 들리면서 미션 임파서블 파트 2 지금 뭐 못 찍고 있고 그다음에 오펜하이머 그 만든 우리 그 감독이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놀란 그 우리 감독이에요?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아니죠. 영국 사람. 예. 그분이 이제 지금 그 오펜하이머 관련된 시사회에 이게 도는데 혼자서 돌고 있대요. 파업해가지고 연기자들이 같이 이제 지금 관련된 그걸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 편수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미디어 기업들의 오리지널 컨텐츠 전략 변화가 역시 이제 한국 쪽에 가성비가 좀 있는 시장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줄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렇게 보면 다른 글로벌 회사들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지만 한국 제작사들에게는 오히려 뭐 거꾸로 반사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넷플릭스 TV쇼 부분의 글로벌 탑10 제작 국가별 점유율인데요. 이 쭉 보시면은 한국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게 그 시기별로 나와 있거든요. 시기별로. 분기별로 지금 2020년부터 23년까지. 네,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020년 3, 4분기, 21년 초기만 해도 한국 비중이 한 5위, 6위 정도 됐습니다. 네. 대부분 그죠. 근데 2021년 4분기 이후부터 쭉 보시면 대부분 미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2위 정도까지 넷플릭스 TV쇼의 글로벌 제작 국가별 점유율이 한국이 거의 미국 빼고는 저희가 제일 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작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작비에 대한 집중도가 가성비와 그다음에 퀄리티를 가진 한국 쪽으로 제작사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의
메리츠증권의 리포트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저 표를 보니까 약간 의문이 잠깐 풀렸어요. 왜요? 아까 그 한국 콘텐츠 투자 점유율이 네. 한 4, 5%였잖아요. 재작년 2020년까지 한국 콘텐츠의 그 시청 점유율이 4, 5%였어. 그냥 그대로 4, 5% 정도만 쓰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2023년도는 17%까지 올라가. 예. 그쵸.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27%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점유율만큼 그냥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비용은 점유율만큼 썼는데 갑자기 이게 막 20%. 너무 잘 되는 더 거죠. 달라고 해야지.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해야죠. 누가 할 거예요 여기서? 더 달라고 하는 와, 추세죠. 추세는 그러니까 이거 하는 더 줘야 추세인데. 되는데 점유율에 맞춰서. 하여튼 뭐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워낙 이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사실은 저도 해외에 있었잖아요. 외국 애들이 이 아시안 영화 보는 거에 대한 상당한 벽이 있어요. 봉준호 감독도 얘기했듯이 3cm의 벽을 넘으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한국이 이런 지평을 열어가면서 한 번 봐서 재밌으면 또 보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폭발력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예요. 언어. 한국어로 표현된 이 찰진 표현을 영어로 표현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한국을 배워야죠. 예. 그러니까 뭐 한국어도 많이 배우고 따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배워야지. 이 어쨌든 영상 프로그램이 뭔가 언어로 표현돼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 표현이 돼야 되는데 한국말로 찰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영어로 그걸 해석을 해서 이렇게 자막으로 보여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우리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죠. 영어로 표현했을 땐 그 포인트가 와닿지 않은.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랭커 이거 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다 해봐요.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부장님 한번 해보시죠.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 왜 또 서울말?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표준어 거예요? 빼시고 편하게 그 예전에 그 뭐죠? 우리 그때 막 팝콘 터지고 막 그런 그 영화 뭐죠? 그 북한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그 무슨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네요. 그거 전쟁 영화, 한국 전쟁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아니 그거 네. 다음에 나온 거 강원도 이렇게 강원도 나오면서 미친 여자. 뭐 동막골? 동막골. 네, 웰컴 투 동막골. 네.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 그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요? 아. 네. 그 결국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어 엄청 배우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화적인 어떤 변화가 패러다임이 생기고 한국어에 대한 어떤 표현력을 어떻게 또 영어로서 표현해 주냐 문제이고 또 그분들이 외국인들도 한국어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기 위해서 네. 뭔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국말 배워야죠. 본인들로 애를 쓰는 거잖아요. 뭔가 표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딱 똑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문제가 이제 조금씩은 그 벽을 허물고 있지 않느냐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재밌어서 언어에 좀 장벽을 느끼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 배워요. 공부하게 되죠. BTS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 보고 이게 뭐지 이러면 자연스럽게 언어랑 문화를 좀 배우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장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문화 속에 살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룹들이 나가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그 노래를 이해하려면 한국어를 좀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따라 부르려 해도 적어도 이해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뭐 어떤 그 영상에 대한 제작물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들 속에서도 와닿는 거죠. 이 감성이. 걱정이라고 굳이 할 거는 사실 이렇게 아시아 문화권이 한 번씩 휩쓴 경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홍콩 영화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트렌드를 딱 따라갔을 때 그걸 이제 문화 전반적으로 파생시켜서 쫙 뭔가 보급을 해서 언어고 문화고 뭐 그런 것들을 쫙 퍼뜨릴 수 있는 계기가 딱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중요한. 재미없어요? 넘어가요? 빨리 넘어가. 너무 오래 했어. 오래 했대요. 넘어가래요. 평론가 납셨네 아주 그냥. 아유, 미안합니다. 관심이 많아서. 네. 부장님도 약간 엔터 얘기, 컨텐츠 얘기 나오면 네. 와 굉장히 피부 관심 미용 많으셔서. 얘기. 피부미용 얘기 나오면 아이고. 30분 계속 떠들잖아. 아니요. 2차 전지도 한 30분 하니까. 2차 전지. 지난번에 너무 오래 2차 전지만 한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아니, 굉장히 이슈가 있을 때는 집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슈들이 오늘은 좀 양들이 많죠. 그런데요. 어떤 뭐 시간이 너무 지나서 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차 전지 얘기해 주세요. 2차 예, 전지. 뭐 역시 이제 네. 수급 쏠림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요. 이틀 전에 제가 방송 때도 시장에 대한 분석을 이틀 전 컨텐츠를 보시면 2차 전지에 대한 변동성이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한 컨텐츠가 제가 있습니다. 그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틀 전에 마감 방송 때 충분히 오랫동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고를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는 분들은 주말 사이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대표 종목 중심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이에 대한 코멘트를 아주 짧게 또 한 장짜리 코멘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예.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 2차전지 주식이 다른 세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게 약간 다른 세상 주식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리고 실적 시즌과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두고 모멘텀이 희소해지면서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특히 이제 업종 내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쇼트 퀴즈가 당연히 이제 뭔가 뭐 영향을 미쳤겠죠. 그리고 이후 시장은 균형을 찾아갔다. 그래서 수급 이슈 이후부터는 펀더멘탈의 주요 변수를 부상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수급 때문에 그랬고, 쇼트 퀴즈 나와서 급등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고, 네. 많이 빠졌으니까 또 오늘 반등 줬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오늘의 반등세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지만 추세적인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입장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조심스럽게 보는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분명히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수급 쏠림이 너무 후폭풍이 심했고, 또 최근에 고점에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그 거래량에 대한 기술적인 거기서 부담이 물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은 일단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일단 단기적으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더 수급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코프로 그룹주에 좀 집중됐던 수급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중심으로 주가들이 급등을 했다면 네. 그 이후에는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또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했고, 하물며 LS 그룹까지 뭐 제2의 포스코 그룹이라고 하면서 또 이제 집중이 분산됐죠. 네. 그러니까 집중됐던 수급이 다소 좀 여러 그룹으로 좀 분산되는 역할이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렇게 그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10% 이상 올라가면서 네. 일부 제약 바이오 대형주도 수급이 분산됐죠. 그러니까 어떤 에코프로 그룹에 집중됐다. 그러니까 그때는 에코프로 그룹 오르면 다른 게 다 빠졌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섹터별로 업종별로 다소 좀 분산되는 역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일부 특정 종목에 쏠리느냐, 이 부분이 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분산이 에너지의 집중이 좀 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틀 전에 그 올라간 그 수급의 매물벽을 어떻게 정말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결국은 아마 회사들이 실적으로 보여준다고 보는 거고요. 실적이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2분기보다는 좀 나은 실적이 나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숫자로 보여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서 확인하면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변동성이 확대 구간이고, 낙폭이 너무 큰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나왔고, 이 추세가 이어지는 부분들은 좀 더 이어지겠지만 결국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려면 숫자로 좀 보여주는 시기가 좀 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는 2차 전지 중립기업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누가 이기나 뭐 아직 뭐 이래저래 하고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한 방씩 막 세게 때렸잖아. 위에서 막 한 방 세게 때리고 밑에서 한 방 세게 때리고 막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또 급등했으니까 또 다음 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도 보면 2차 전지 올랐지만 반도체 소부장도 꽤 많이 올랐거든요. 종목별로. 하이닉스도 3% 이상 올랐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아마 제일 많이 산 종목이 하이닉스 아닐까 싶거든요. 물론 에코프로 그룹도 사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수급이 좀 많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쪽. 자, 그리고 LS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2분기 호실적 및 저평가 분석 등의 상승.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뭐 전력기기 관련 쪽은 여전히 굉장히 많은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북미 쪽의 변압기 관련된 뭐 교체 수요라는 이게 거의 20년 만에 왔다 말씀드렸었고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제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2분기 영업이익은 LS 일렉트릭은 1,049억, 전년비 74.6% 증가했고요.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년비 115.8%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를 LS 일렉트릭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26.6%나 아웃퍼폼했고, 그다음에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7% 아웃퍼폼했습니다. 북미 전력기기 수요 강세 때문에 언급했는데요.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주 잔고 추이라든지 이렇게 북미 매출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죠. 그럼 막대 그래프 회색이 이제 수주 잔고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우상한 그림이 굉장히
급격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다음 사진 보시면 북미 매출 추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북미 매출이 지금 기하급수로 늘고 있죠. 그리고 YY 증감률도 북미 쪽에 특히나 굉장히 증감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도 역시나 북미 쪽에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인데요. 이것도 영업이익단, 그러니까 회색 막대 그래프가 영업이익의 구조인데 막대 그래프 영업이익이 확실히 많이 올라가죠. 그리고 통상 임금 포함 OPM, OPM은 영업 이익률이거든요. 네. OPM 마진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6%대 마이너스권까지 갔었었죠. 과거에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지금 9%까지 올라옵니다.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OPM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미 분기별 수주 추이도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의 분기 분기별 수주 추이도 급격하게 올라오죠. 북미 수주가. 그러니까 북미 쪽에 대부분 다 이제 수주와 관련된 이벤트가 몰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변압기 올라가고 전선기기 올라가고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도 올라가죠. 근데 중국 쪽의 건설기계는 이미 30%대의 마켓쉐어에서 이미 한 자리 숫자 중반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은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북미 쪽에서의 수주권이 올라오는 것은 건설기계도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건설기계, 변압기, 그다음에 전력기기 이런 쪽도 다 대부분 다 같이 간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그러게요. 7시가 넘었네요. 그 뒤에 네. 뉴스가 꽤 많아서 네. 우리 부장님이 꼭 요거는 전달해야겠다라는. 뭘 또 다 하셨는데. 아, 그래요? 좀 피곤하시고 들어가셔서 쉬셔야 되고. 피곤하세요? 그래 50대 되면 금요일이면 피곤해요. 50대세요? 저요? 네. 왜 놀라세요? 진짜요? 50대 아니신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나보다 어린 줄 형인 줄 알았어. 알았죠. 형은 형이죠. 알겠습니다.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 정도 아니셨는데? 된다. 네. 어떻게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하나 더 할까요? 아니요 뭐 이렇게 다른 게 있는데요. 네. 뭐 뒷단에 하나 중요한 거 있으면 뭐 짧게 네. 뭐. 꼭 알아야 아니요, 되는 거. 아니면 뭐 뒷단의 것은 한 4개 정도가 더 방이 있는데 뭐 신의 자료실 3프로 TV 너무 앱에 좋아요. 신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제가 원고를 원본 그대로 이제 다 올려 놓았거든요. 그래서 신의 자료실 들어가셔가지고 신의 자료실. 보시면은 뒷단에 설명드리지 못한 업황 관련된 자료가 꽤 있어요. 뒤에 네. 제약바이오 자료가 또 그래프가 있거든요. 많아요. 예, 이것도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뭐 뒤에는 찾아보시면 제약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뉴스들 이런 게 좀 있으니까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너무 고생해 주신. 제가 배터리 아저씨하고 동갑인가요? 그래요? 근데 너무 차이 외모는. 그 아저씨 그 스트레스 엄청 받으시더라고요. 왜? 어? 막 뭐 누가 채팅창에 딴 데서 할아버지한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했나 봐. 그때 너 잡히면 죽는다고 막 유튜브에서. 그런 거 치면은 그런 거 생각하면 부장님은 무식계 장동건. 머리랑 피부 중요합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다음 달에 저희 아이는 군대 이제 제대하니까 그 훈련소 이제 나옵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형 부장님,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이 아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주주 여기요? 네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인데 근데 이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듣고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까? 실적은 개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떡이 돼서 15,000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언제? 그러면 나오겠다. 4,000원에 저도 콜. 사천에 같이 가실래요? 회사가 지금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아니라 세상과 싸우셔야죠. 지금 주주랑 싸우실 때가 하루하루가 아니죠. 어떻게 변하고 있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말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